네, 이어서 김상욱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와, 근데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왜 이렇게 헌칠하세요? 아닙니다. 야, 훈훈하다 훈훈해. 배지는 뭐예요? 저는 무슨 배지나? 변호사 배지입니다. 제가 변호사 배지 바짝바짝하고 네, 얼굴도 바짝바짝하고 얼굴은 헤어는 딱 웨이브 있고 와 멋지다. 제가 예. 좀 어려서 개업을 하다 보니까 이 네네. 배지를 안 달고 다니면 자꾸 그 너네 변호사님 데리고 와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인격수로 많으시죠? 아닙니다.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제가. 네. 그렇구나. 10년 차입니다 벌써. 야. 아우야. 근데 어쨌든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진짜 훈훈하시고. 역시 방송 선배님께서 이렇게 분위기를 풀어주시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중동 아프리카 순방 결산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중동 아프리카 순방 중 UAE, 이집트, 남아공에 이어 마지막으로 튀르키예를 방문 중이에요. 이번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총평하자면 너무나 성과도 많고 너무나 사실은 자부심을 주신 일이라서 총평 일단 한마디로 드리면 대한민국의 외교가 세계 외교의 중심에 섰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한민국 외교를 볼 때 세 개를 나눠봐야 합니다. 하나는 양자 외교, 그렇죠. 또 하나는 다자 외교, 또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이 세 가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양자 외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미 협상, 또 한중 협상, 한일 협상에서 보는 두 나라 간의 외교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힘의 역학 관계와 두 나라의 특성들, 또 두 나라 간의 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다자 외교는 달라요. 다자 외교는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하는 APEC, G20, 뭐 UN 이런 외교들입니다. WTO 이런 외교들인데 여기서는 규범이 중요해요. 국제 규범, 원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근데 그동안 보면 이 다자 외교를 주도했던 나라가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흘러왔어요. 기존의 강대국이었죠. 예. 근데 트럼프 이후에 트럼프가 다자 외교를 다 부숴버렸어요. 유엔도 필요 없다. 에이펙도 필요 없다. 에이펙 회의 때 도망가 버렸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기도 하면 G20도 필요 없다. WTO도 필요 없다.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양자 외교로 다 할 거야. 이게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양자 외교로 관세로 다 밀어붙이죠. 맞습니다. 맞다이로 다화한 다음에 관세 다 때려버립니다. 힘 세니까 그게 미국의 양자 외교.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양자 외교는 결국 힘의 외교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제 평화, 평등, 국가 간의 이런 조율, 또 국제 규범 여기에 잘 안 맞아요. 어떻게 더 큰 보면 가치를 뭔가 논의할 수가 없죠. 정말 그 만인의 투쟁, 야만의 시대예요. 양자 외교의 세계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자 외교가 무너져가고 양자 외교로 재편되는 국제 정세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데 그동안 다자 외교를 이끌어왔던 미국이 다자 외교를 부정하면서 붕 떠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다자 외교의 중심 국가로 지금 우뚝 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에이펙 또 G20 계속 이어서 또 지난 UN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 이번 G20의 모토기도 했죠. 바뀌는 AI 시대, 또 새로운 분쟁의 시대에서 국가 간에 연대해야 한다. 또 약소국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서로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무역을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무역 장벽을 낮춰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다자 외교의 정신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이 중심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에이펙도 중심이었고 그렇죠. 이번 G20에도 대한민국이 보셨잖아요. 그쵸, 예. 세계 정상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 곁에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걸 논의로 발제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국, 프랑스 또는 미국이 이끌었던 다자 외교의 중심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자부심이 올라오네요. 자부심이 생기고 예. 그러면서도 실속을 채웠어요. 뭐냐면은 G20 가면서 아랍에미리트와 또 이집트 당연히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튀르키예까지 방문을 하십니다. 네. 뭐 엄청난 환대를 받았죠. 엄청난 환대를 받았는데 사실은 관문 교두보 국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나라와 다 이렇게 긴밀하게 갈 수는 없어요. 관문 국가, 교두보 국가가 필요한데 아랍에미리트 또 튀르키예 이 두 나라는요 대한민국을 몹시 필요로 하는 나라예요. 서로 니즈가 겹치는 나라였죠. 그렇죠. 예. 아랍에미리트 예를 들어 볼까 인구 1,000만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조그만 나라예요. 나라 땅도 작아요.
잘 살죠. 하지만 돈은 작은 있죠. 나라고 부족 국가가 연합한 9개인가 네, 연맹 맞습니다. 부족 국가 예. 나라입니다. 안보가 위험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란과 접하고 있고 사우디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는 안보가 제일 중요한 나라거든요. 근데 안보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나라의 존속을 위해서 한국과 협력이 매우 중요한 거죠.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 방산으로 연결이 돼가고 우리 입장에서도 안보로 연결돼가는 그런 교도부 국가로서 우리가 더 확고하게 실속을 다져가는 그런 실익도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 외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자부심 넘치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다. 뭐 과거에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미국으로 이어왔던 다자 외교의 중심축이 대한민국의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실익을 채웠다. 그러면서 실익도 채우고 있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우리가 외교가 중요한 나라다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70% 정도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다른 나라들은 35%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까? 중국은 30%도 안 돼요. 내수가 큰 나라군요, 다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역의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GDP에서. 달리 말하면 무역이 무너지면 다 굶어야 돼요. 네. 무역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나라. 네. 그러면 무역에서 외교의 뒷받침 없이 다자 외교에서 우리가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 없이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동안은 미국이 업혀왔어요. 사실은 솔직히는 그렇죠. 미국이 길 다 잃어놓으면 우리가 미국 동맹국이에요 하면서 가서 같이 물건을 팔았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이제 그거 안 하겠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이제 동맹국 때문에 자기들이 문 연 다음에 동맹국들이 물건 팔게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확보해야 돼요. 그걸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다자 외교 무대에서. 또 하나 귀국길에 남북 우리 평화 문제에 그렇죠. 대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저 외교의 세 가지 축을 했죠. 양자 외교, 다자 외교, 한반도, 그리고 또 중국. 한반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교에 대해서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은 알기가 좀 어렵죠. 이집트 대통령이 전에 대통령 누구고 지금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아랍에미리트란 나라만 있고 그렇죠. 이집트란 나라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고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것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사고를 많이 쳐놓은 게 이겁니다. 뭐냐면 그 전에 열심히 닦아놓은 외교적 신뢰관계를 다 망가뜨려놨어. 좌파 정부가 말이야. 그래서 다 망가뜨려놨어. 그러니까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쵸. 윤석열이 또라이여서 그렇다라는 생각보다는 대한민국이 변했다로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외교 지금 초기에 외교에 많이 서두르는 이유가 무너진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외교 안보적으로 미중 러일의 한복판에 있는 지정학적 위기 국가.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외교는 너무나 중요한 나라. 또 무역에서도 외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나라. 특히나 미국이 옆에서 무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외교가 중요한데 이 외교의 틀을 윤석열이 다 망가뜨려 놨거든요. 그럼 빨리 가서 그거 아니야. 우리는 일관돼. 우리를 믿어도 돼라고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짧은 시간에 너무 완벽하게 해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내 정세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외교에 먼저 힘을 쓰시는가라는 의문이 없지 않았는데 이게 명쾌하게 해석이 되네요. 외교가 무너지면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미중 러일 한복판에도 있고 또 우리 GDP에서 70% 넘어 그렇죠. 무역에서 창출되는 나라고. 근데 윤석열이 외교를 망가뜨려 놨어요. 잘못된 시그널을 줬던 걸 교정해야 되는 시기였기도 하고. 윤석열이가 외교를 망가뜨렸다는 건 안보를 망가뜨리고 경제를 망가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이걸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내 문제는 설득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지만 해외 문제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죠. 신뢰가 깨지면 다시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은 저런 나라. 그러니까 바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바쁜 거죠. 근데 이걸 너무나 완벽히 짧은 시간에 회복을 하신 걸 넘어서 지금 세계 다자 외교의 중심 국가로까지 우뚝 서는 다자 외교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당연히 외교적 역량이 올라가죠. 그럼 미중 러일 한복판에 있지만 우리가 이 강대국들의 충돌을 조율할 수 있는 교량적 에너지를 더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더 얻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토대, 해외 무역 시장 개척의 토대도 더 여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과 중국에만 집중할 수는 없어요. 제3세계, 아프리카, 남아시아, 남아메리카 곳곳으로 진출해야지 미국의 이런 포갑적인 약탈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이집트 만나고 시장 개척하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판로를 다양하게 하는 거는 정말 그 수출 중심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고.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 대통령처럼 좀 못 사는 나라는 뭐 내가 나 대신 뭐 총리를 보내려고 했다 이런 얘기는 참 참담한 얘기였네요.
그거는 국민을 위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업들을 위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기업들이 나라가 안 도와주면 기업들이 혼자 지금까지 다 알아서 해라. 그게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나라가 넘어가도록 그러면 안 돼요. 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이어진 이 대통령의 순방 중 이제 주목되는 장면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7박 10일간의 긴 해외 순방 네. 보통 3개국 넘어가는 거는 저는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매우 이례적으로 막 강행군을 하고 있어요. 이런 빡빡한 일정 어떻게 보셨나요? 새 나라 연달아 여행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유럽 여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해보긴 했지만 어. 이게 순방과 배낭 여행의 좀 차이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느낌이 달라. 윤석열이 갈 때는 쟤 놀러 가는구나 이런 예, 생각이었는데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가실 때는 안쓰러워요. 고생하러 가는구나. 왜냐하면 진짜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예. 지금 일정 보면요. 잠시도 쉴 틈 없이 바삐 챙겨가고 근데 그것도 단순히 그 준비 없이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가면 가서 사고 치거든요. 맞습니다. 가서 사고 쳐요. 말 실수하고 행동 실수하고 무슨 날리면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이게 준비 없이 가서 생기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 해외 순방을 보면은 말과 행동에 사고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에 구체적인 연구와 배려가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할 때뿐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튀르키예에 방문했을 때에 그 전용기에서 내리시면서 메르하바 아스켈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녕하세요 군인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튀르키예와 한국 사이에 군사적인 연대 또 형제애가 있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포석을 깐 거죠. 용광고 간 거예요. 예. 말 한마디도 그냥 한 게 아닌 거예요. 또 이집트 가서는 그러죠. 한강의 기적과 나일강의 기적 두 개를 하나로 잇고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 없이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선물 하나, 아젠다까지도 다 미리 준비하고 연구하고 이만큼 공부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외교에 있어서는 실력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걸 빡빡한 일정으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안 그랬잖아요. 너무 비교돼. 가서 막 그 소주병 들고 가고 그랬잖아. 소주 걔는 10박스를 실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의전 참사가 많이 생각이 나요. 막 그 중간에 그 길을 못 찾아가고 지나가 버린다던가 아니면 그때 UAE였나요? 이란과 싸우고 있다 이런 말을 해갖고 한번 정말 그게 위기에 본인이 준비를 안 하고 본인이 공부를 안 하니까 옆에 비서도 공부를 안 하고 안 그렇죠. 챙기는 거예요. 어차피 안 사고는 하는 보니까. 거죠. 예. 근데 외교 무대에서는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국격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보면 행동에서 그렇죠. 품격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게 보이시잖아요. 말 실수, 행동 실수 없이 품격을 국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일본에 무슨 모 총리 이런 얘기하기 좀 민망한데 그 양반은 옷 좋은 거 입고 가야 되는데 머리는 어떡할까 이걸 이러고 있는데 그게 국격이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일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커도 하는 짓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옷 예쁘고 입는 게 이게 국격이 아니라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그렇죠. 상대 국가와 어떻게 소통해서 어떤 비전을 만들어내느냐가 국격이에요. 그걸 하고 계신 우리도 겁니다. 뭐 지난 정부에 회계 나갈 때는 어떤 시기를 차는지를 궁금하셨던 영부인도 있었던 걸 생각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옷은 그냥 깔끔하게 입으면 돼요. 근데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 그게 대한민국을 가장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 G20 등에서 각국 정상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얘기 나누는 장면이 자주 목격됐는데 이 역시 준비된 다 의도된 행동이었겠죠? 당연하죠. 대통령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상대가 뭘 관심 있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그걸 얘기를 건넨다. 또 상대가 어떤 걸 힘들어하고 어떤 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걸 미리 확인해서 거기에 위로를 건넨다.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하신 거예요. 자, 이거 공부 안 하고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냥 우리 처음 와서 반가워요. 도대체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연구를 했으면 오늘 우리 변호사님 그 결혼하셔가지고 뭐 참 애도 애 잘 이쁘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칭찬하고 사건 수입이 잘 안 되지 괜찮아요 뭐 그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위로도 건네고 그렇죠. 하면 좋잖아 기분이. 미리 사전 조사가 100%돼 있어야죠. 대통령께서 그걸 다 하고 가신 거예요. 각 정상마다 다 사전 조사를 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건네고 하니까 좋죠. 와 참모들이 그러니까 정말 열리죠, 힘들었겠네요. 마음이. 네, 참모들이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치밀한 연구와 예행 연습이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예. 이 대통령은 한국이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며 강대국 중재자로서 활동폭을 넓혀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해주신 그런 부분이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조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남북 관계 문제잖아요. 그렇죠. 남북 관계 또 미중 러일의 힘의 균형의 문제예요. 자,
좀 제가 그 얘기 정말 드리고 싶어. 뭐냐면요. 북한이 정말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돼요. 네. 왜? 북한 뒤에 중국, 러시아가 그렇죠. 있어요. 절대 북한이 아무리 무너져도 대한민국이 흡수통일될 일은 없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북한과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서로 적대하면 나타나는 것은 대리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밖에 없어요. 유리할 게 없죠 저희한테. 전쟁이 나요, 그냥.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대립이 심해지고 있죠. 초강대국 간의 대립이에요. 언젠가 한 번은 충돌할 겁니다. 근데 서로 직접 충돌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형국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충돌이 일어나죠? 대리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신 싸우는 형국이 벌어지는데 북한이 중국 대신 싸우고 대한민국 미국 대신 싸우고 대리전이 벌어지면 우크라이나 전장이 여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70년 전에 비극이 반복이 되는 거죠. 대리전의 특징은 잔인해요. 왜냐하면 대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주인들은 소모전을 선택합니다. 맞습니다. 그래 처절하게 잔인한 전쟁이 되고 소모전이 됩니다. 대한민국 한 번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적대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적대의 끝은 대결의 끝은 대리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피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대한민국과 북한이 사회가 점점점 동질화된다면, 문화와 경제가 동질화된다면 자연스럽게 통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교량 역할, 조율자 역할을 한다면 그런 가능성은 더 커지겠죠. 그렇죠.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조율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잘 해내야 하고 그래서 평화를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의 수도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대한민국이 평화의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대한민국에 이 대한민국 땅에 유엔 본부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쟁 억지력은 확실하겠네요. 전쟁 억지로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여기서 만들어내는 네. 거죠. 저는 미국이 저렇게 유엔 홀대하면 그냥 우리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고래 싸움에 낀 새우일 수도 있겠지만 잘하면 거기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무한의 가능성이 열린 장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겠네요. 예, 잘못하면 고래 싸움에 낀 새우가 격인데 잘하면 고래들을 화해시키는 새우가 아니라 고래를 화해시키는 좀 어떤 범고래 정도 되겠죠. 똑똑한 영리한 네. 영리하게 해야 돼요. 네. 성과 부분 한번 또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큰 성과는 UAE에서 방산 관련해 큰 실질적 성과가 있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라고 밝히셨는데요. 또 4조 원 규모의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공사 운영에 제의받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제 K 방산을 넘어 K 공항까지의 수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그거는 현실화돼야 되는 건데 저는 방산과 원자력 분야 협력을 제일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갈 때에 환대가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트럼프 올 때 환대가 대단했잖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아랍에미리트도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방산과 원자력입니다. 당연히 방산 협력이 이루어지겠죠. 저는 그래서 이 호위하는 기체가 나중에 네. KF-21로 다 바뀌기를 바라는데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충분히 그런 협력이 가능한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와도 마찬가지로 방산 부분 협조가 아마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일단 이쪽은 다 방산 세계가 지금 대결 구도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방산 시장 확보는 단순히 수출 시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안보랑도 직결돼요. 안보 협력이 직결되죠. 약간 준동맹 비슷하게 관계 형성이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카이로 공항 짓는 것 결국에는 지금 이스탄불 공항이나 두바이 공항처럼 허브 공항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을 너무나 잘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모범 케이스로 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좋은 협력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우리가 지금 튀르키예와 아랍에미리트가 중동과 또 이제 이쪽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까지 우리가 많이 끌어안게 된다면은 아프리카 외교에서 우리가 중요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방산 계약을 하면 그냥 물기만 파는 게 아니라 자체 생산이나 기술 인자도 보통 같이 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안보적으로도 엮일 수밖에 없게 그렇죠. 되고 공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장 최중요 시설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단순히 수출 시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번에도 따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그 튀르키예나 이쪽 갔을 때도 또 이집트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단순히 우리가 튀르키예는 한국의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니라 혁신과 투자,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키워갈 전략적 파트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본다. 이게 상대 국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 그렇죠. 느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힘으로 눌러서 하는 미국의 그런 트럼프 같은 그런 외교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면서 파트너로 같이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를 열어가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더 환영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진짜 오래가는 진짜 강자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강자가 약자를 누르잖아요. 결국 약자 뒤에 들고 올라서 그 강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자가 약자를 강자로 만들어가면 그 사이에 관계가 생기면서 진짜 강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비록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지만 또 4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있지만 진짜 강자가 되는 현명한 방법을 알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로 강자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강국이 진짜 강국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대북관도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남북 관계 위기라며 대화 복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훈련 축소가 남북 상황 변화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축소해야 되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 변호사님이 북한 미안해요. 김정은이라 생각해요. 포마드로 넘겼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딱 막 맨날 군대 동원하고 참수 훈련하고 있어. 그리고 대화하자면 그렇죠. 대화하겠어요? 그렇죠. 대화하겠어요. 대화하기 심지어 싫지. 지난 정권에서 도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지금 북한은 한국을 무서워해요. 쳐들어올까봐 지금 윤석열이 쳐들어가려고 계속 그랬잖아요. 북한은 아하 이러고 있고 제발 건드리지 마 이러고 있고 지금 이거 우리가 팩트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1950년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1950년은 북한이 내려올까 우리 무서웠지. 지금은 아니에요. 반대로 북한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참수훈련 계속해서 하면서 대화하자면 저거 대화가 되겠어요? 결국에는 근데 대결의 끝은 대리전입니다. 맞습니다. 북한이 다가 아니라 북한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결 구도로 가면 안 되고 대화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대화를 열려면 우리가 대화의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북한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참수훈련 좀 하지 마라. 그걸 이미 베트남 때부터 하노이 회담 때부터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약속을 했어요. 줄이겠다고. 근데 안 지켰어. 북한은 못 믿겠다 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가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훈련만 하면 되지 필요한 훈련을 넘어서서 북한을 위협하는 훈련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위협하면 좀 반응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화를 만들어야 하고 자 기본적으로 계속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북한을 적대시해서 북한을 약화시켜서 뭘 해보겠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을 헌납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죠. 헌납하는 결과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리전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북한이 다가 아니에요. 아직 예비군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 일은 일어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반드시 평화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돼요. 왜? 미국 입장에서도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북한이 전쟁에서 중국을 소모시키면 미국의 피해 없이 소모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또 좋겠죠. 전략적으로 다른 생각할 네. 수 있어요. 결국은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평화를 만들려면 우리가 보다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우리 정동영 장관님께서 평화적 이국가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 지금 중국도 가고 쿠바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베네수엘라도 가요. 심지어. 근데 북한을 못 가요. 맞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북한을 못 가요. 남보다 못한 거예요. 남보다 못해요. 차라리 비자 받아서라도 갈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통일이라는 미명하에 서로 적대하면서 가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남남으로 이제는 가장 먼 나라 가장 낯선 사람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평화적 이국가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이국가로 해서 교류라도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나중에 언젠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동질성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통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자본주의를 그쪽이 알게 되면 더욱더 우리가 동질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우리가 다자 외교에서 특히 국제 외교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다자 외교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는 것은 먼 미래에 올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도 영향을 큰 쌓는 거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 내년 4월 중국 국빈 방문이 성사되었다고 하는데 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 방문길에 과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현실을 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뭐냐면은요, 남북 대화를 통해서 뭘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북미 대화가 되어야지 그다음 풀리는 구조예요. 이유는 50년 정전협정 때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었고 맞습니다. 또 모든 제재나 이런 것들이 다 미국 중심으로 다 짜여져 있는 상태이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좀 아픈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과 시컨 얘기해서 도장 다 찍고 난 다음에 미국이 다시 나타나서 그럼 나한테 뭐 줄 건데? 그럼 줄 거 없는데 한국 다 줬는데 그럼 땡이야 다 없던 걸로 해. 이를 몇 번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랑 백날 얘기해봐야 되는 일이 없다가 돼 있어요. 또 우리나라 혼자 풀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재를 뒤에 풀 수가 중국과 없죠. 러시아 그렇죠. 물려 있고요. 미국 지금 우리 개성공단에 물자 못 들어가는 것도 미국 제재가 제일 커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미 관계를 회복을 해야지만 남북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 네가 해라. 나는 페이스메이커 할게라는 말이 그래 본질에서 나온 겁니다. 정말 좋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예전 대통령들은 다 어땠냐면 자기가 피스메이커하고 자기가 빛나려고 내치적으로 싸우려고 했어. 그러니까 막상 북한이 그렇죠. 미국에 줄 게 없었어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다음 단계에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빛나지 않을게. 나는 빛나지 않고 나는 조용하게 돕기만 할게. 네가 빛나라. 대신 한반도의 평화만 만들어다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사실 그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있는 그 코리안 리스크 해결도 가능한 거고 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통일이 또 저출생이나 이런 걸 극복하는 하나의 또 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제인 평화가 빨리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남북 간의 통일이 빠른 시일 안에 되긴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적대시에서는 영원히 오지 않고 그렇죠. 결국에는 저는 우려하는 게 미중의 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면 안 된다는 게 미중 패권 다툼의 대리전 전쟁터가 한반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것만큼은 명백한 명제입니다. 이 땅의 전쟁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군사력 당연히 키워야 되는데 군사력만 가지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군사력만 강대하면 대리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보를 지킬 강한 군사력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평화 창출 능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뛰어난 외교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내란 관련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내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작가님께서 원고를 작성해 주셨는데 네. 내란 가담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 피고인과 증인으로 이제 재판에 출석해서 자기는 윤석열 계엄 추진에 반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한덕수 전 총리는 어제 내란 재판에 나와 자기 말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인은 전 사령관은 작년 봄 안가회동에서 무릎을 꿇고 계엄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드디어 자중질환이 시작돼서 저는 이제 근데 지금 우선 그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일단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윤석열은 자기 수하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려고 하고 이 수하들은 야 네가 했잖아 왜 나 우리한테 밀어라고 정말 보기 참 민망한 모습이 벌어졌고 이 덕분에 뭐 변호사니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형사 피고인들 간에 서로 간에 죄를 미루기 시작하면 둘 다 구속되면서 죄가 있는 명명백백 밝혀지죠. 그렇죠. 그래서 검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죠. 그 죄수의 딜레마를 가장 좋아하죠. 지금 그게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흥미진진하게 보면 되는 아주 행복한 장면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사실은 뭐 6월 7월부터 계속해서 했던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면서 이 행복한 장면을 행복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정말 중요한 건 내란 전담재판부 맞습니다. 문제 그리고 국민의힘 이 어떻게 보면 반국가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우리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막기 위한 내란 특별법 그리고 3대 특검 엄청나게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지금 결과가 너무 미진해요. 근데 곧 끝나요. 용두사미가 될 수 있어요. 3대 특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내란 잔존 세력 척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세 가지가 이건데 이 세 개가 다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내란 특별재판부는 아직도 못 하고 있고 이제 지금 하기도 애매해졌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구속기간 2달 6개월이 만기인데 6개월 다 돼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하면 잘못하면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쵸, 진작에 해야 되는 건데 공판이 아직까지 못했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란 특별법 빨리 통과시켜서 국민의힘 돈줄을 막아서 반국가 반헌법 정당에게 우리의 소중한 혈세가 안 들어가게 막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내란 특별법 발의는 됐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고요.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또 하나 3대 특검 지금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내란 특검 윤석열 내란 수괴로 구속되는 건 전 국민이 봤어요. 이렇게 시간 끌릴 때 아니야. 빨리 구속시켜버리면 되고 사실은 그 밑에 숨어있는 그 핵심가 단자들. 뿌리들을 발본색원해야 되거든요. 정말 발본색원해서 내란에 가담하고 내란에 공모했던 사들을 다 밝혀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국가 기강이 바로 서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가고 있다고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성사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좀 더 당력을 집중했으면 이게 정말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 다른 거는 조금 천천히 가도 이거 세 개는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에 나와서는 그 특검이 출범할 때 그때 동력을 같이 삼아서 특별 점단 재판부를 만들자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제일 참, 중요한 예, 부분이었어요.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이라도 이제 사실 항소심에서라도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 얘기가 나오면 되냐고요. 이걸 그러니까요. 1심 때부터 해야 될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 항소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와버렸는데
그 6개월을 왜 허비했냐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제 법관 추천이나 이런 절차를 생각했을 때 항소심 때도 빡빡해질 수도 있어서 사실 이제라도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지금 합니다. 여기서 딜레이 해버리면 항소심 때도 못 쓸 네, 수도 있어요. 애매하게 지금 근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겁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사건별로 대응해야 될 것이 있고 제도를 바꿔야 될 것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별개거든요.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치인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오로지 국민 중심에서 국민 입장에서 효능감을 느끼고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잘 국민 목소리를 들으면서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제도고 사건별 대응은 신속하게 정확하게 엄중하게 탕탕탕 대응해 가야 되는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내란에 대해서 척결하는 것 이거는 사건별 대응이고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3대 특검 사건별 대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반헌법 반국가적인 세력이 돼서 우리 혈세를 보조금 받는 건 잘못됐다를 막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도적 대응보다 사건별 대응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란 특별법이란 법을 동원하긴 하지만은 예. 그리고 또 내란 재판부야말로 정말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큰 제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12월 3일 내란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건별 대응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제도적 접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했어야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뭐 저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특검의 활동 기간이 이제 종료되기 때문에 영장 재판부에 대해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사실은 특검이 끝난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풀어주잖아요. 예. 저 김건희 오빠도 풀어줬다면서요. 네. 김건희 장모 김건희 어머니는 청구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죠. 또 누구지? 저기 그 법무부 장관 답 왜? 법무부 장관이 내란에 책임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제가 그 결과를 보고 형사소송법 교수직을 던졌는데 네.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에도 지금 필요한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빨리 필요한 겁니다. 왜 빨리 필요하냐? 결국 내란에 너무나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 특검이 제대로 일을 하기에는 이 거학이 너무나 컸고 저항이 너무나 컸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힘을 또 못 실어준 게 아닌가라는 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많이 듭니다. 제가 뭐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 한마디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도 우리 민주당에 도움되도록 우리 민주당의 당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현명하게 의견 반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주당이 내란 전담재판부 그리고 3대 특검 그리고 그 내란 특별법 통과 여기에 대한 만큼 이거는 사건별 대응이라고 제도적 대응이 네. 아니거든요. 뭐 지금 제가 뭐 같이 몸담고 있는 뭐 사법 행정화 정상화 TF 이런 건 제도적 변화예요. 제도적 변화는 이거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효능감 느끼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100년 대결을 해야 시간이 되니까. 좀 걸릴 수도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입장에서 잘했다 말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안 그래요. 이건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 사건이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질문지 없는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특검의 활동 기한이 거의 종료되고 있어요. 그러면 큰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게 상당히 부담이 돼 버린 겁니다. 뭐냐 하면은 3대 특검을 지금 뭐 연장할 때마다 사실 정치적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연장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면 정치적 부담이 돼 버립니다. 연장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연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지금. 근데 연장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는데 별도로 법 개정을 해서 확 늘린다. 정치적 부담이 더 커져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이 고악을 발본색원 안 하고 넘어가면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 차원에서 신중하고 신속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마찬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민주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입장에서 당에 혼란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러면 좋겠다라는 말은 삼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하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 뭐냐면 지금 이대로 거학을 발본색원하지 않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연장을 하거나 법 개정을 했을 때는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테마를 정해서 성과가 나오고 효능감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지 않는 방향을 택해야 한다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당에서 뭘 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특검의 활동 기한 종료가 수사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은 좀 담아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수사의 종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은
특검에서 수사하던 부분 중에 기소하는 건 기소하고 기소 안 하는 건 종결이잖아요. 종결된 걸 검찰에서 다시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또 이제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힘이 점점 더 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극우 성향 인사들이 회의를 방해하며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제 얘기 같은데 그거? 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울산의 전통시장에서 상가 발전 네. 간담회를 네.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장 살릴까요 했는데 네. 그 웃지 알고 또 구구단 제가 가면 구구단체들이 잘 따라와요. 아이고. 따라와. 저는 아직도 최전선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최전선에 있는 게 어디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구구단체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이제 너무 익숙해져도 짱깨 푸깨 배신자 김상우군 북한으로 꺼져라 이러. 나 빨갱이 아닌데 자꾸 나 보수주의자예요. 그렇죠. 나는 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통합과 대한민국의 틀을 완전히 지키고 싶은 보수주의자인데 저 빨갱이래 하면 그러면서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중심 잡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일을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 부안해동에서 같이 욕하고 있으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수록 더 제가 할 일에 집중할 거고요. 우리 민주당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정쟁판 만들려고 해요. 그렇죠. 계속해서 프레임 씌우려고 하고요. 그 끌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구나 믿고 가도 되는구나 쟤들은 일을 잘 하는구나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면 해결이 되는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최전선이죠. 저는 어딜 가도 이걸 여기 처음 아니야. 어딜만 가도 막 짧게 붙게 하고 달라붙는데 그럴 때 안 싸워요. 안 싸우고 식사 챙겨 드시면서 하세요 하고 저는 제 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일을 하려고 하고 중심을 잡고 애를 쓰는데 저기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시끄럽게 하는 거는 나쁜 놈들. 이게 제가 시민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제가 박정훈 대령님 변호할 때나 이제 강혜경 씨 변호할 때 이제 극우 단체들이 와서 하면은 저는 잘 긁혔거든요. 싸우면 안 돼요. 시무룩하거나 잘 긁혔는데 정말로 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위 말하는 진짜 기존세가 아니신가. 저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제가 바라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은 책임 정당으로 정말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고 효능감을 드리게 민생을 잘 챙겨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돼야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더 필요 없구나. 나라의 틀과 공통가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켜가는 보수의 역할도 민주당이 잘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더 필요 없구나. 저거 없어져도 되는구나. 하고 그래서 바뀌어요. 내란 특별법이 통과돼도 되겠구나. 더 힘이 더 실리는 거예요. 네. 국민주의도 더 올라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없어져야 진보 정당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보의 위기입니다. 보수의 위기가 아니에요. 진보의 위기인데 왜 진보의 위기가 왔느냐? 국민의힘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정권 넘어가는 게 겁나서 진보가 목소리를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정체돼 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이 없어지면 아마 여러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을 막 비판할 거예요. 그러면서 진보적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회 또 다른 동력이 될 겁니다. 지금 그게 다음 단계로 우리 사회가 동력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 대국적인 시각도 보여주셨는데 심지어 이제 김사국 의원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김혜지 의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대변인을 감싸는 당대표가 있는 당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장애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의 사의를 장동혁 대표가 반려했고 전환기 씨가 나서서 윤석열 등에 칼을 꽂았다며 김혜지 의원을 숙청해야 된다고 주장까지 했어요. 이런 것들을 장동혁 대표가 정리하지 못해 더 큰 혐오 조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나치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 그쪽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뭐냐면은 나치 어떻게 했었습니까? 나치가 보면요 소련을 외부적 적국으로 상정을 하고 내부적으로 유태인과 장애인,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국가를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은 부속품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국가는 누구죠? 히틀러예요. 그 히틀러 본인 개인의 야망과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전 국민을 도구화시키고 그 방법으로 혐오 갈등을 이용했던 거거든요. 자, 그대로 와볼까요? 어떤가요?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중국을 소련 대신 중국이 들어가요. 중국을 혐오하고 혐오 갈등을 일으키고 내부적으로 성소수자 또 장애인 적으로 삼고 그리고 또 거짓 선동, 거짓 사실로 갈등과 혐오를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또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국가가 더 중심이다라고 국민을 부속화시키면서 근데 그 국가의 핵심은 장동혁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이런 걸로 가거든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위험한 시도다. 많은 정치인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정치인은요,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국가를 위해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가가 있는 거예요. 국민이 먼저예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있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어떻게 비합니까? 그분이 주인이신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하나, 공직에 있는 사람은 시작도 공심이고 끝도 공심이어야 합니다. 자기 정치, 내가 자리 욕심, 내가 뭔가 빛나고, 내가 정치적 야망, 경제적 야망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야망 때문에 정치하면 그 사람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공직에 있는 사람은 공심에서 시작해서 공심으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공심에서 시작해서 공심으로 끝나야 되고 자기를 위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 제가 국민의힘에 있었으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왜 국민의힘이 이 모양이 됐을까? 왜 이 모양이 됐을까? 너무 고민했거든요. 찾은 원인이요, 딴 거 아닙니다. 공심이 없어졌어요. 자기 욕심, 사욕, 사리사욕 정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자기 정치를 해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자기가 하는 거 틀렸다고 모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저도 장동혁 대표랑 얘기 많이 나눴었거든요. 이 사람 판단 다 해요.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 국가에 해가 되고 국민들께 해가 된다, 다 틀린 길이라는 거 본인 알아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동해서 끌고 가면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추정해요. 자기한테 이익되니까 틀려도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나쁘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틀리면 안 해야지. 심지어 국가와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걸 넘어서 자기 당에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당까지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런 인재를 놓친 당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저는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하는데 그쳐버리면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비판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지 까지 가야 돼요. 제가 오늘 MC로 나와서 많이 배워갑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비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비판만 하고 끝나면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비판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지라는 타산지석 삼겠다는 다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을까라는 대안에 대한 고민까지 나가야 진짜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난 주말에 근데 울산에 가셨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또 부울경에서 장외 집회를 했어요. 부울경 민심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실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도 많이 올랐고 국민의힘이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근데 민주당까지 못 넘어오고 계신 분도 많이 계세요. 심적으로 한계가 있죠. 심적으로도 한계가 있지만 뭐 좀 아픈 얘기 할게요. 뭐 전에도 이 얘기했다가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당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긴 했는데, 시민들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불경, TK 시민들을 그분들도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모습이 어떻게 주인을 탓해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 그분들 눈높이 우리가 못 다가간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불경에서도 우리가 좀 더 민주당이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개방적이어야 하고, 좀 더 포용적이어야 하고, 좀 더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넓게 인재들을 발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절대 배타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일꾼들을 찾아서 세워서 시민들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끼고 표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부울경에서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 인기는 많이 올라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누구를 지지함으로써 표현을 할 것인가에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더 건강해져야 되고요, 더 개방적이어야 되고, 더 포용적이어야 되고, 더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특히 부울경이나 TK처럼 어려운 지역에선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더 빛나면서 잘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우리 울산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는데 국힘 우세 지역으로 확 바뀐 지역도 있어요. 최근에요. 예, 왜인지 아세요?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정말 하고 정말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힘 쪽으로 들어가면서 깔려간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야죠. 인재 영입에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예, TK 부분에서도. 부분입니다. 네. 그 또 당내 사과 요구에 기다는 장동혁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이 이제 12.3 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윤 어게인과 결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목을 부러뜨릴 거라며 더 강하게 이 대통령 민주당과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이고,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합리적인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다 이상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괴롭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방향을 잡으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죄송해요. 재민이가 켜졌어요.
안녕. 네. 당황했네요. 근데 그 국민의힘 안에서 다양하게 노선 투쟁이 생기겠죠. 저도 12월 3일 이후에 제가 국민의힘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이 그겁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서려면 보수 정당으로 바로 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윤석열과 단절, 두 번째 내란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 발본색원에서 징계 제명, 그리고 보수 가치를 새로 정립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새로 얻어가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힘이 살 유일한 길이다. 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 쫓겨나는 단계까지 왔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국민의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근데 반면에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있겠죠. 다 그 맞는데 필요 없고 그래도 강성 지지층 선동해서 당권 잡고 내가 당대표 하고 그 다음에 대권 후보 나가서 어떻게 민주당 실수하면 대통령도 한번 하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의힘이 단기간에 제자리를 찾는 건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제자리를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수명을 다한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게 만들어서 차라리 민주당이 보수의 역할을 마저 수행을 하고 새로운 진보 정당들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보수주의자를 만난 그 민주당의 이제 보수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키를 갖고 계신 김사국 의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청탁을 하나 받았어요. 12월 3일 김상욱 123일간의 기록 책이 나와요. 네. 내일 예약 판매가 시작된다고 제가 며칠 전부터 이거를 꼭 홍보해야 된다라는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판매량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한동훈 나온 책이 제일 판매량이 좋았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걸 넘어서야 되지 않겠냐 하길래 솔직히 넘어설 자신은 없어요. 넘어설 자신은 없는데 책 판매량을 저는 팬덤이 그만큼 없어서, 근데 그래도 솔직하게 그냥 이제 그때 있었던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의 제가 했던 고민들을 좀 녹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막연하게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보수 진보를 바라보시는 분들, 또 12월 3일 이후에 김상욱이가 왜 그랬을까를 궁금하시는 분들께서 읽으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안 밝힌 비화 같은 것도 좀 있나요? 근데 좀 사실은 책에서도 못 밝힌 내용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공인이고, 그렇죠. 제가 하는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저는 제가 하는 언행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고 싶은 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늘 한 번 더 가슴으로 사귀고 정말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가,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삼킨 말이 있는데 그거는 1년 뒤에 한번 또 생각해보고 뭐 속편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속편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증세가 못다한 말도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못다한 말이 일부 책에 들어가 있고 책에도 못다한 말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세가 돼야 이부가 또 후속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길게 저 사진이 표지 사진이었구나. 나 지금 봤어. 바빠가지고 사실 제가 쓰긴 썼는데 디자인 알아서 하세요 해놨는데 저 사진이 그때 그거예요. 그때 기자회견 할 때 그 윤석열 쫓아내야 합니다 하고 기자회견 하고 들어갈 때 사진인데, 야, 저 때는 안 웃고 있네. 네, 나름 책을 만드신 담당자분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셔갖고 나름 비장했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꼭 저 책이 예판 1등하는 그 한동훈 씨죠. 이제 어떤 직책도 없으니까 한동훈 씨의 책보다 저 절찬리에 판매가 되어서 후속편 다 못다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너무 다방면의 얘기를 또 찐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에서 뵙고, 사실 오늘 진행보다는 가르침을 받은 느낌이라서 이런 기회가 그런 좀 말씀 많았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저 너무 훈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1일 MC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박정호 앵커님의 그 휴가로 인해서 오늘 하루 MC를 맡았고, 너무 좋은 의견들과 그 시국에 대해서도 한번 밝히게 됐는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자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넓게 양해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